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처음 오늘 뵙는 거죠? 너 누군지 아니? 제 이름부터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형철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공부하게 될 겁니다. 첫 시간이니까 몇 가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교환 받으신 거 있죠? 네. 그거 천천히 읽어가면서 제가 앞으로 한국사 공부할 때 좀 유념하셔야 될 것들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직렬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공부하시게 되죠. 자, 이 세 과목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과목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한국사입니다. 이 한국사는 자, 교환 보십시오. 기초가 없는 학생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직한 과목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국사를 전략 과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과 고득점을 획득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따라서 정확한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올해부터 이제 과목이 개편이 되어 가지고 이제 기존에 출제되었던 경향과는 조금 한국사도 다른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특정한 연도의 월, 일까지 알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고요. 시대별 필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은 빈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나 올해 쉽게 출제가 되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쉽게 출제가 된다. 이건 확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쉽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준비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여러분들 기본서 3권 받으셨죠? 그거 총 합쳐보면요 129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앞에 핵심 테마 50선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1350페이지가 조금 넘어요. 이거 보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기본서니까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울 것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모든 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어떤 것들을 외워야 될까? 그 기준은 빈출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자주 출제되는 주제가 있고 개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빈출된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제 몫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복하여 암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협업으로 합격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키워드 빈출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은 암기를 위해서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혹시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15문제에서 16문제 정도는 사료 혹은 자료 제시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서를 공부할 때 제가 사료를 같이 읽을 겁니다. 이 사료를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포인트가 되는 문장이고 어떤 키워드를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수많은 독해 지문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독해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한국사는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공부하시는 사료 혹은 자료가 시험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사료가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료의 키워드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물어보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가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를 잡는 자 합격도 잡습니다. 사료 철저히 분석하는 것 이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근현대사 문제를 주목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한국사는 총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근대사가 보통 12문제에서 14문제,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6문제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 근현대사라고 하면 흥선대원군 들어보셨죠? 이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왕위에 오른 직후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거든요. 이거를 섭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섭정했던 시기부터 구체적으로는 186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근현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과 150여 년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이 때문에 원인, 과정,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게 바로 근현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렵게 출제를 하거든요. 그 어렵게 출제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현대사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현대사 공부하실 때는요. 특정한 사건, 이것의 원인, 과정, 결과 이렇게 딱딱 주제별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앞으로 근현대사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기본서 혹은 키잡이 실전 노트로 단권하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읽어볼게요. 시험에 임박을 하면 불안한 마음에 이 책 저 책 구입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무원 카페 같은 거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 공무원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 누구 선생 모의고사집이 좋더라. 어떤 선생 요약집이 좋더라. 뭐 이런 홍보 비슷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모두 다 책을 구입하고 공부를 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공부 방법은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점수도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는요. 지금 출간이 된 지 12년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탈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12년 동안 계속 개정을 하면서 요것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관련해서 모든 내용들은 지금 기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기본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합격수기 같은 거 읽어보시고 시작하잖아요.
그 합격 수기에서 뭐 한국사 기본서가 안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 전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썼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것만 보셔도 충분하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라는 거 아셨죠? 근데 기본서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강의하지도 못하거든요. 아까 빈출 주제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 빈출 관련해서는 칠판에다가 판서를 할 겁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판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 지금 여러분들 구입하셨던 키자비 노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본서의 내용들 플러스 그다음에 기출에서도 중요한 개념들을 뭐 화살표라든지 아니면 색표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노트 필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혹시 뭐 노트 필기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면 구입하셔가지고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키자비 실전 노트는요, 앞으로 9월달, 10월달에 다시 요걸로만 오전 이론 시간에 다시 복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들이 계속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서가 됐든 아니면 요약집이 됐든 어느 한 가지 선택을 해가지고 옆에다가 추가된 내용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시험 한두 달 전에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고득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국사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다 다를 것 같아요. 혹시 역사과 출신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능검 자격 있으신 분 꽤 되시겠죠? 그다음에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한국사를 본 적도 없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죠. 근데 모든 분들의 배경 지식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초부터 강의를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것부터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보시면 기본, 심화, 기출, 단원별 문제풀이, 통영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론 강의도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을 잡고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유지하게끔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공부하시다가 분명히 모르는 게 생길 거예요. 모르는 게 생기면 주변에 아는 한국사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근데 이 공무원 수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외로운 싸움이라고 할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혼자만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청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분야만큼은 저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질문을 습관화시켜야지만 여러분들의 실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와가지고 질문하기가 좀 뻘쭘하시면 우리 그 동영상 다 보실 수 있죠. 그러면 동영상 그 옆에 보시면 Q&A 클릭이 있거든요. 그 Q&A 클릭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수업이 많은 요일에 걸리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늦어도 48시간은 안 넘을 거예요. 보통은 24시간 안에 제가 답변 드리니까 질문을 생활하십시오. 질문을 하면서 그냥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죠. 그러면 질문의 요지를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답변을 받았을 때 그 내용만큼은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생활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한국사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 오리엔테이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외울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빈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한 내용을 여러 번 보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료를 잡는 자, 합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사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료는 저와 함께 같이 분석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파트가 근현대사입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만큼은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 이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요. 기본서 혹은 키자비 실전 노트와 같은 책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단권화시키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른 거 많이 보는 것보다 하나의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생활면에서 제가 꼰대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7, 8월 달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 공부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7, 8, 9, 10, 1, 10, 11, 12, 1, 2, 3 이렇게 하면 4월 달에 국가직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게 9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국가직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의지 충만하셔가지고 뭐 하루에 15시간씩 16시간씩 완전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한 3주쯤 지나면 결석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가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있잖아요. 이 금요일 날은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토요일 날은 출석률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한 번 결석하면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석 절대 안 됨. 노. 요 꼰대로서 요거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늘부터 1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에 대해서 뭐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남친 사귄 적, 여친 사귄 적 있으시잖아요. 한 번 가지고 이게 되던가요? 한 몇 번은 만나봐야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더라. 그다음에 저녁에 술 한 번 먹어봐야 이 사람 주사가 어떻더라. 이런 것들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저한테 적응할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응하는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내용, 숙지 이런 것들보다도 앉아 있는 거, 그다음에 강의 스타일을 체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잘 사귀어가지고 합격이라고 하는 소중한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사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요것만 촬영해가지고요. 밖으로 보내려고 여기까지만 하고 2페이지하고 3페이지 보십시오. 아니요, 교환. 앞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지를 전체적으로 쭉 흐름을 잡아볼 겁니다. 그 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사는 총 8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별로 이제 출제 주제, 올해 시험에 대한 출제 주제, 그다음에 각 단원별로 얼마나 출제되었는가 문제 숫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단원별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우리 역사의 기원과 형성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이 1단원에서는 역사 이론, 앞으로 한국사를 공부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역사 이론 파트를 소개하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선사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선사시대가 무슨 뜻이죠? 먼저 선, 역사, 사. 그래서 역사시대 이전, 이거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즉 선사시대의 반대말은 역사시대가 됩니다. 선사시대의 반대말은 역사시대. 그러면 언제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하고 언제 이후를 역사시대라고 하는가? 그 구분 기준이 있겠죠. 그 구분 기준이 문자 사용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을 선사시대, 문자를 사용한 이후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시대, 초기철기 시대 이렇게 부르는 시기가 선사시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잖아요. 그럼 문자로 기록된 문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죠? 바로 유적, 유물을 중심으로 역사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를 공부하실 때는 유물, 유적을 중심으로 중요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국가의 형성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최초로 건국했던 나라가 어디이죠? 고조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한반도, 그다음에 요동 만주 지방에 많은 나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 1권 49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1권 49페이지. 거기에 지도 하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오는 용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백두산 찾아보십시오. 이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압록강입니다. 백두산에서 서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압록강.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동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반도라고 한다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그 남쪽 지방을 한반도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 남쪽 지방을 한반도라고 한다면 압록강과 두만강 이 북쪽 지역을 뭐라고 하는가? 만주라고 합니다. 만주. 자, 그리고 왼쪽으로 시선을 조금 넘겨보시면 이렇게 큰 강이 흐르죠. 이게 랴오허입니다. 랴오허 혹은 랴오허강. 이거를 요하라고 합니다. 요하. 지금 그 교과서에 표기법은요, 해당 외국어에 가장 가깝게끔 표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하를 중국어식으로 표기를 하면 랴오허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하라고 하는 단어는 큰 강을 지칭할 때 하라고 합니다. 황하 들어보셨죠? 그죠? 이 큰 강을 하라고 하는데 이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지방을 요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지방을 요서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대개 요동, 만주, 한반도를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적인 지형적 범위는 한반도, 요동, 만주 지역을 포괄한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만주 쭉 위쪽으로 보시면 부여가 보이시죠? 숭화강이라고 하는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부여가 발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서해바다 쪽을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발원지에 가까운 쪽을 상류, 바다에 빠져나가는 쪽을 하류라고 합니다. 상류와 하류.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을 뭐라고 하겠어요? 중류라고 하겠죠. 그 압록강 중류 지방에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을 확인해 보십시오. 졸본. 이 졸본이 고구려가 처음 건국한 지역입니다. 고구려 건국한 사람 누구죠? 주몽. 그러면 제 2대 왕은 누군지 아세요? 유리왕. 그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압록강 중류 지방에는 고구려가 성장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한반도 동해바다 쪽 보십시오. 현재 함경도 지방에는 옥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도 지방에는 동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와 보실래요? 이 한반도 남쪽에 현재 전라 충청 지방에는 마한, 현재 경상 남도 지방에는 변한, 그리고 경상 북도 지방에는 진한이 있죠. 이 마한, 변한, 진한 이 세 나라를 묶어서 삼한이라고 합니다. 자, 1단원에서는 최초의 우리 민족의 국가 고조선, 그리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과 같은 여러 나라의 성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국가직에서 뭐가 나왔는지 키워드 확인해 보십시오. 그 교환 2페이지. 뭐가 나왔나요? 옥저 나왔죠. 1단원에서는. 근데 지방직 보시면 1단원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1단원에서 최소한 한 문제, 그다음에 많으면 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다만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된다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가 고대국가입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가 옥저, 동해, 부여 이런 나라들을 흡수하면서 고대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남쪽에 있던 사만 중 만의 한 작은 나라였던 백제가 고대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한의 작은 나라였던 사로국이라고 한 나라가 신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삼국 중에서 어떤 나라가 통일을 이루게 되죠? 신라, 그렇죠? 통일 이후의 신라를 통일 신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근데 이 통일 신라가 대동강에서 원산만 남쪽까지만 영토로 확보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49페이지 지도 계속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동강 찾아보세요. 대동강. 이 대동강은 현재 평양 지방을 관통하는 강입니다. 그리고 동해바다 쪽에 쑥 들어간 곳이 있죠. 그곳이 원산만이에요. 그래서 대동강과 원산만까지가 통일신라식의 영토 상한선입니다. 즉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하지만 영토상의 불안전성이 나타납니다. 다만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698년 북쪽에다가 발해를 건국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라고 하는 두 우리 민족 국가가 병존했던 시대,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통일신라와 그 다음에 발해가 병존했던 시대를 남북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한국사는 주요 사건들을 가급적이면 연도와 함께 외워두시는 게 좋겠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는 차원에서 이 통일신라시기의 마지막 왕이 누구세요? 경순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경순왕이 935년 왕건에게 항복하면서 신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해는 698년도에 건국이 되었다가 926년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까지 존재를 한 거죠. 그래서 10세기 초기까지의 역사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10세기 초기까지의 역사를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세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세기가 뭘까? 잠깐. 요거는요. CF 참조라고 하는 뜻이고 confer 같은 표현으로 refer to 참조하다 CF. 지금부터 세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 1세기가 몇 년에 해당이 되죠? 100년이죠. 자, 그러면 1세기는 100년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이 서기입니다. 서기. 이 서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1년으로 해가지고 해를 세는 방법을 서기년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00년까지가 1 세기가 됩니다. 이 세기를 표현할 때는 위첨자로 C자를 적습니다. 그다음 10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년까지를 뭐라고 하죠? 2세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01년부터 시작해서 300년까지를 3세기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예시 문제 하나. 194년이라는 시점이 있으면 이거 몇 세기예요? 2세기죠. 요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 554년이 있다면 이건 6세기겠죠. 그죠? 그래서 세기를 표현할 때는 100단위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왜? 요 안에 있는 연도가 예를 들어서 56년이라고 한다면 100단위가 0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1세기니까 100단위 숫자 앞에다가 1자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대 국가나 아니면 중세 국가를 공부하실 때는 제가 몇 세기 초, 몇 세기 중엽, 몇 세기 후반, 몇 세기 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00년 중에서 30년 이쪽 저쪽을 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년 이쪽 저쪽을 중, 그 다음에 75년 이쪽 저쪽을 후, 그리고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연습해 볼래요? 194년은 몇 세기? 2세기, 그 다음 말, 그죠? 554년은 6세기 중엽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372년 요거는 그렇죠. 4세기 후반. 하나만 더. 520년 6세기 초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고대 국가는 10세기 초반까지의 역사를 고대 국가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국가직하고 그다음에 지방직에서 몇 문제 출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가직에서는 몇 문제? 3문제. 그다음에 지방직에서는 4문제. 그래서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는 단원이 고대 국가입니다.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원이 중세입니다. 자, 이 중세는 왕조 시대로 봤을 때 고려 시대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혹시 고려가 누구에 의해서 건국됐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누구예요? 왕건. 그죠? 이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게 918년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라가 왕건에게 항복하면서 멸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호백제라고 하는 국가가 936년도에 고려에 의해서 정벌되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다음, 이 고려가 멸망한 게 혹시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조선이 건국되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1392년도. 그러면 고려시대는 10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14세기 말까지가
고려시대에 해당되죠. 그러면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왕조가 유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려의 초기적인 모습과 고려의 멸망할 때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고려시대를 공부할 때는 크게 두 시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고려가 급격하게 큰 변화를 겪었던 사건은 무엇일까?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1170년 무신정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 시기를 고려 전기라고 하고요.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시기를 고려 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크게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직하고 지방직에서 이 고려시대가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국가직에서는 4문제 출제됐죠. 지방직은요? 3문제 출제됐죠. 아니, 국가직 3, 지방직 4. 그러면 고대국가하고 마찬가지로 이 고려시대 때도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가 1권이 고려시대까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이 조선시대의 역사거든요. 자, 거기에 4단원 명칭이 근세 우리 역사, 5단원의 명칭이 근대 태동기의 우리 역사. 이 4단원과 5단원을 합쳐가지고 조선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조선이 건국이 된 게 1392년이죠. 그리고 조선은 1897년도에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 국권 피탈 과정을 거쳐서 1910년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죠. 이 시기까지가 넓게 본다면 조선시대에 해당돼요. 다만 여러분들은 역사 연구로서 한국사를 접하는 게 아니죠. 시험 보기 위해서 한국사를 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대 구분이 적용이 됩니다. 즉 조선이 큰 변화를 맞이했던 첫 번째 사건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이 임진왜란은 중국, 명나라, 그 다음에 조선, 일본이 횟수로 7년 동안 계속했던 동아시아 국제전쟁이거든요. 이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도, 일본도, 조선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다음, 아까 근현대사의 기준이 교과서적으로 몇 년부터라고 그랬죠? 흥선대원의 섭정 시기부터. 그게 1863년입니다. 1863년. 그래서 흥선대원의 섭정 시기부터는 근현대사 파트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1392년부터 시작해서 1863년까지, 즉 흥선대원군 섭정 이전까지를 조선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진왜란 이전까지를 뭐라고 하겠어요? 조선 전기.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19세기 중엽까지를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이게 제4단원 근세, 이게 제5단원 근대 태동기입니다. 왕으로 본다면 철종 시기까지가 조선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단원, 5단원 합쳐가지고 몇 문제 나왔는지 볼래요? 국가직은 3문제, 지방직은 4문제.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지금 고대 국가도, 그 다음에 고려시대도, 그 다음에 조선시대도 전부 다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한 시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별로 중요한 것들을 골고루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다음. 흥선대원이 습정했던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910년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까지를 개항기라고 합니다. 개항기. 자, 잠깐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 흥선대원이 1873년 정치 권력에서 물러난 다음에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다라고 하는 것을 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종이 친정하면서 1876년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폐쇄적이었던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이 문호를 개방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개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1882년 이모군란 들어보셨죠? 그리고 1884년 갑신정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1894년도에는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고 청일전쟁이 일어났었던 해이기도 하고요. 2차를 걸친 갑오개혁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1895년도에는 을미사변, 을미개혁이 있었던 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아관파천이라고 하고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 세력 등 서구 열강 국가들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면서 자주 독립국으로의 위상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활동을 했었고 이후 고종이 경운궁, 현재 덕수궁으로 환궁해서 1897년 대한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 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승리하고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서서히 박탈하면서 1910년 이제 식민지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민지배는 언제까지 쭉 계속이 되죠?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만 35년 동안 계속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아마 일제강점기는 용어 자체를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일제는 그들의 식민지 이익을 위해서 각 시대마다 식민정책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정책, 이런 식민지배 정책의 변화 과정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것에 저항했던 국내, 국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키워드로 해서 일제강점기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 해방은 연합국들이 일본에 승리해서 얻어진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결국 연합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해방 이후의 역사가 좌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소 간의 대립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대립 이런 것들 때문에 1948년도가 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쪽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이른바 분단국가가 수립이 됩니다. 이 분단국가는 결국 6.25 전쟁을 거치게 되죠.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독재 정권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니까 북한의 역사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승만, 그다음에 박정희, 뭐 전두환 이런 독재 권력이 계속이 됐었죠. 그리고 이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4.19 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든지 이런 민주화 운동을 키워드로 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음 2022년도 7월달 현재 우리는 분단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극복이 돼야 될 거고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언제나 하나였었잖아요. 분열되었지만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한국사의 올바른 발전 방향이라는 것도 결국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으로 귀결돼야 될 겁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되었고 전쟁을 거치고 남북 간의 대립이 수십 년이 흘렀단 말이죠. 근데 어느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는 없을 거고 남북한이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통일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통일 노력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마지막 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현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하면 1863년 흥선대원의 섭정 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근현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현대사가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볼래요? 국가직에서는 몇 문제? 7문제. 지방직은요? 7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문제에서 8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아까 요 조선시대가 2권, 그 다음에 근현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3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책을 활용하는 방법. 자, 1권 제일 앞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록이 2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가 이거.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를 보시면 각 시대별로 중요한 사건들이 연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확 찢으시고요. 과감하게. 근데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뭐 칼로 이렇게 찢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접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점선으로.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점선을 접어 보실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워집니다. 1단원 끝났어요. 넘기면 2단원, 넘기면 3단원, 넘기면 4단원, 그리고 반대편으로 또 접으면 5, 6, 7, 8단원까지 중요한 사건들이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를 딱 책상에다가 펴놓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이 두툼한 64페이지짜리 핵심 테마북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요거는요, 시험 보기 직전에 지금까지 가장 자주 출제되었던 주제를 정리해 놓은 거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마무리용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중요 내용들은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책 소개는 드렸고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수업 스케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부터 기본 이론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기본 이론 과정은 정치사를 중심으로 해서 첫 단원부터 시작해서 끝 단원까지 다 볼 겁니다. 그 수문제 중에서 이걸 분류를 해보면요, 정치사가 14문제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정치사는 역사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니까 앞으로 2달 동안 기본 이론에서는 정치사 이걸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싹 다 볼 거예요. 그리고 9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오전하고 오후 수업이 나눠지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후 수업에서는 이제 심화이론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심화이론에서는 이제 기본서 교재로 정치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사, 사회사, 그다음에 문화사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첫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 같이 또 공부할 겁니다. 정치사가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이라면 경제, 사회, 문화사는 내용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야 이론이 한 번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러면 오전 수업에 뭐 할 건데? 이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을 합쳐가지고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전 시간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요약집, 이 요약집이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본서에서 핵심 키워드만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총 12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분의 1로 줄여놓은 거니까 요걸 가지고 첫 단원부터 시작해서 끝 단원까지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러면 10월 달이 되면 몇 번 보게 돼요? 이론을 2번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달에 2번 보는 커리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물론 기본 이론은 2달마다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내년 1월 달에는 단원별 문제풀이 2달. 그리고 3월 달부터는 동형 모의고사 과정. 동형 모의고사 과정은 실제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틀린 것에 대해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해설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수업 스케줄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